철학이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세상을 보는 창 같은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렇죠. 초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건 노예가 필요한 거야. 노예가. 철학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여러분의 지식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사랑에 혹시 구조대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방송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우 이지선입니다. 네, 우리 이지선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당백을 들어보셨죠? 듣긴 했는데 제가 사실은 즐겨 듣지는 않아요. 왠지 아세요? 왜요? 저에겐 너무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네, 저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일당백이. 네, 그래서 걱정이 앞서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 정말 러블리, 사랑스러운 우리 이지선 씨와 함께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에, 지식에, 마음에 구조대가 필요하냐 여쭤봤었는데 오늘 어떤 책을 다뤄주실 거죠? 네, 이 책의 부제가 교양인을 위한 구조주의 강의. 벌써 어려워. 네, 부제가 어려운데 제목은 제목이 쉽게 읽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네, 푸코, 미셸 푸코, 네네. 롤랑 바르트, 그렇죠. 레비스트로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네. 라캉, 자크 라캉. 네. 이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일단 부담이 좀 오죠. 확 오네요. 확 오죠. 네네. 근데 이분들의 철학을 우리가 네. 오늘 쉽게 한번 읽어보는 시간.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여기서 한 30% 정도는 이제 네. 이제 닫기 조용히 누르시고 가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네. 오늘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일본의 우치다 타츠루라는 철학자인데 네. 이 바로 구조주의 강의를 프랑스 사상이라든지 프랑스 철학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평균 연령 60세를 대상으로 우리 치면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90분간 강의한 거를 그래요? 예, 이게 편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아주 쉽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에 대해서 아무런 상식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오늘 쉽게 네네. 철학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아주 이건가요? 다양한 아주 쉬운 비유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좋습니다. 네, 좋아요. 정말 재미있게 참 프랑스 철학자들 재미있게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좀 제가 뜨끔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 프랑스의 철학 뭐 이른바 좀 그래도 근데 현대 철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이 정도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좀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나도 모르지. 정박님이 알려주시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결국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 사상을 알아야 된다. 이건 뭐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우리 삶을 잘 꾸려 나갈 수 있을까? 그것들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이게 뭐 이 개념 자체를 이 개념이 뭐 적자적, 대자적 나오고 뭐 여기서 거울 단계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냥 과감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략도 많이 하고 배제도 하잖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그대로 놔둬버리고 내가 이해하는 대로 스스로 주체가 되어가지고 한번 접근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철학이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선 씨. 그냥 내가 세상을 보는 창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탈레스의 철학을 만약에 탑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공사비를 띵깡 해먹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을 쓰고 자기들의 이익만 지키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렇죠. 이럴 때 이제 구조주의도 한번 우리가 탑재하고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한번 또 살펴보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거죠? 정프로는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해야 될까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이해 안 될 수 있잖아. 그런데 이런저런 철학을 탑재하고 나면 정프로가 저래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이해가 되는 거 확실하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이라는 이분들이 이제 그 구조주의 철학자분들인 모양이죠. 그 구조주의 사총사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구조주의 사총사. 근데 사실 이제 구조주의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 구조주의라는 방식을 뭐 물론 지금 이거 한 단어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나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제도라든지 관습이 있는 것 자체가 네. 처음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뭐 존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떤 시점에서 그것들은 발명되고 고안되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 본질적으로 느끼는 게 사실은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결혼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같이 살았잖아요. 아니면 그 다음에 맏아들이 부모님 모시고 산다든지. 지금도 결혼하면 같이 살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전에 네. 효도가 당연하다 했는데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과 네.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베리아 반도와 프랑스 네. 쪽을 가르는 게 피레네 산맥인데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의 정의는 저쪽에서는 불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야 우리께 정의고 맞고 너희들은 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우습잖아요. 구조주의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네. 그게 다 특수한 거라 이거죠. 본질적이고 뭐 정말 너희 것이 보편적인 게 아니라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라. 항상 우리가 고유하게 생각하는 거. 이건 내만이 생각하고 우리 나라만이 생각하고 우리 민족만이 생각한다. 그거 다 아니다라는 것들.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네. 근데 구조주의가 진짜 뭔지가 좀 뭐 구조 뭐 스트럭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스트럭처럴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조주의란 말을 처음 썼던 거는 이제 언어학에서 썼죠. 언어학? 예. 언어학 하면 우리 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소시르. 맞습니다. 소시르. 네. 그렇게 웃음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지선 씨. 제가 오기 전에 네. 조금 유튜브 같은 걸 좀 찾아봤거든요. 네. 구조주의에 대해서? 네네네. 그래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소시르. 네. 그렇죠. 네,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기표기. 어우, 잘 아시네요. 네.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호가 있다면 네. 이제 기표가 있고 기의가 있다. 기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네 발로 달려가지고 아주 귀여운 얼굴로 사람을 잘 따르는 동물 강아지잖아요. 우린 개라 부르는데 영어는 도그라 부르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데 영어는 도그. 그게 이제 같은 거에 대해서 각각 그 발음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이제 신입피양 기표라고 하는 거죠. 표시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의미는 같잖아요. 우리가 이제 네 발 달려가고 사람 잘 따르는 귀여운 짐승. 고를 때는 신입피에 이제 기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기호라고 할 때는 그 기표와 기의가 결합된 게 이제 하나의 어떤 기호가 된다는 거죠. 응응응. 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기표라면 이걸 나타내는 수많은 말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응응하는 굉장히 많잖아요. 응응이 뭐야? 응응? 네, 우리 또 적절하게 가겠습니다, 이지선 씨. 네. 근데 뭐 그렇게 이제 기의가 있는 거고 이걸 나타내는 기표는 수많은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자의성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뭐 본질적으로 이 강아지라는 이름이 붙어지고 도가는 이름 붙인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연관 관계가 없잖아요.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그걸 이제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보통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이 소시리의 기본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네. 소시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이라든지 사물이 있고 나서 이름을 붙인다고 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보통.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딱 새를 만들고 나서 그 아담한테 가져가가지고 아담이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여기서는 이제 카탈로그적 언어관이라고 하죠. 카탈로그 목록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소시리는 그게 아니라 이름이 생기고 나서 비로소 사물은 사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름이 없을 땐 사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네, 맞습니다. 김춘수. 네. 꽃입니다, 꽃. 네. 그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는데 자, 은하수를 바라볼 때 그리고 다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바라볼 때 이 별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네네.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혼돈 그 자체죠. 별이 그냥 막 있을 때. 네.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것은 큰 곰자리야, 저것은 정갈자리야, 저것은 장곰자리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선을 긋고 이 별들이 있다 보면 그 형태가 보는 사람 보겠죠, 그죠? 네네. 바로 언어라는 게 그런 거라 이거죠. 언어는 이 세상의 사물이
이렇게 쫙 구별되어 있는 거에서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그 이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무엇, 분절, 이거는 그렇죠. 무엇. 바로 지금 이 막 혼돈 속에 있는데 내가 딱 그것을 꽃이라고 명명을 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와서 꽃이 됐다. 그러니까 그때 결국은 사물은 그 말하고 같이 어떤 의미가 딱 확정이 될 때 이제 사물로 탄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 분이 구조주의라는 걸 말해 준 거예요? 김춘수님이? 아니요, 소실애님이 구조주의. 그러니까 요 이제 이 소실애에서 시작된 네. 여러 가지 이제 일반 언학 강의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제 후대에 영향을 받은 프라하 학파라든지 여기 언어학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지금 말씀드린 기호가 결합되어 있는 방식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구조주의라는 이름이 이제 나왔고 그것 방식들을 사용한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거든요. 그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이 그 어문 구조를 가지고 네. 그 우리가 가족 구조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요것들을 그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아주 큰 업적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구조주의로 아주 가장 유명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푸코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뭐 좀 더 말씀드린 그런 구조주의적인 생각들 이런 걸 가지고 광기라든지 미친 거 있지 않습니까? 광기의 역사, 광기의 역사라든지 그리고 뭐 우리 성의 역사, 처벌과 감시와 처벌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뭐 그 언어와 말과 사물 이런 식으로 그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개념들을 한번 추적해 본 거예요. 이게 본래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 나타났다는 걸 이제 보여줬거든요. 푸코 같은 경우는 그런 일종의 사회의 어떤 역사라고 할까 네. 이 관점에서 이제 구조주의를 접근했고 레비스트로스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그 어떤 원시 문화를 연구하면서 그것을 네.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롤랑 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호학이죠. 이 사람 본래 이제 평론가인데 그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사람이 쓰는 말이 결국 그 사람을 규정한다는 거죠. 아주 바르트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이제 뭐 영화라든지 네. 뭐 우리 광고라든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뭐 아파트, 자동차, 옷, 뭐 헤어스타일 모든 게 다 이제 기호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호를 해독하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 현상 해독하는 걸로 롤랑 바르트는 참 90년대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1990년대요? 예, 우리나라에서 80년대, 90년대, 유럽에서도 뭐 6, 70년대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그렇게 끌었고 라칸 같은 경우는 정신분석학에 이제 구조주의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라고 다시 돌아가라 이런 그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 라칸 같은 경우는 근데 가장 이 중에서 뭐 다 난해합니다만 네. 레비스트로스가 그나마 가장 명징한 프랑스 말을 쓴다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슬픈 열대를 읽어봐도 이게 슬픈 열대. 그래도 힘들긴 힘들어요. 그렇게 투명한 글을 좀 쓴다고 하더라도 힘들고. 네. 대부분 다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난해한 최고봉은 라칸이죠. 자크 라칸. 그 자크 라칸 글은 읽다가 뭐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자 중에 가장 어려운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헤겔인데 네. 헤겔을 거의 찜쪄 먹는 수준으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데 그 할 말은 다 있는 거죠. 내가 당신들이 다 이해하는 식으로 이 글을 쓴다든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게 100% 이해가 되는 문장이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거다 내가. 그러니까 말이 적당히 어렵게 해야지 도대체 저 인간은 무슨 말을 하는지 나의 어떤 지성이 발동하기 시작하고 나의 어떤 독자로서 청자로서의 권리가 발동해갖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지. 네네. 누군가의 말을 100% 이해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100% 무가치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어떤 이 어려운 말과 글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했죠. 불안불안하죠? 지금까지는 잘 따르고 아직까지 괜찮아요? 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까? 슬픈 열대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네네. 슬픈 열대. 새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슬픈 학생이 이제 열대를 맞거든요. 열대? 해초리로? 이건 아니고 이제 그 열대 지역에 이른바 그 위도 뭐 한 15도 위아래로 네. 적도 부근. 네.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가. 브라질에 상폴로 대학의 교수로 잠시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브라질 아마존강의 그 부족들 당시 살고 있는 원시 부족들 일일이 만나가면서 인류학자입니다. 네네네. 네. 그 레비스트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세기를 거쳐 살았죠. 1908년에 태어나서 2009년에 타계를 했거든요. 100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죠. 만으로도 101살. 101세.
우리 정방님도 인류학과입니다. 인류학과들 중에 천재들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네. 모든 학문에 다 천재가 있어요. 근데 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개인적으로도 재미있는 경우는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푸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뉴스가 한번 나왔는데 네. 그 기소르망이라고 또 프랑스 유명한 사상. 기소르망. 네, 그렇죠. 기소르망. 기소르망? 네, 기소르망 해가지고. 자꾸 오늘 귀여운 척 하는 걸로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마요. 어려워서 기소르망. 기소르망. 예, 그 이제 그 양반이 이번에 좀 일종의 반성적 폭로를 했는데 60년대 말에 그 당시 푸코가 완전 프랑스의 철학왕, 세계의 철학 거인으로 각광을 받고 있을 때 네. 자기가 이제 그 북부 아프리카죠 티니지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좀 연구한다고 가 있었는데 네. 자기하고 옆에 같이 있는데 10대 어린 소년들이 와서 아저씨 저랑 같이 놀아요. 그렇게 하니까 푸코가 자 그러면 오늘 밤에 공원에서 보자.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해요? 소년성 착취라고 해야 될까? 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걸로. 이 레비스트로스가요? 아니 푸코가 미셸 푸코가. 푸코가? 네네. 그래서 이제 기소로망이 네. 지금 와서 30년 지난 지금 와서 내가 이제 이 말을 하게 돼서 좀 상당히 나도 반성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도저히 뭐 그때 당시도 아마 안 되는 거였었고 지금은 뭐 아예 뭐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을 텐데 네.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좀. 근데 사실은 그때도 60년대도 다 알 사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시 조명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알면서 보시면 또 이 결국 광기의 역사 광기하듯이 결국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여러 가지 재밌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레비스트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 교수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같이 갔던 같이 친 멤버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사르트르의 부인 시몬 보바르도 있고 뭐 정말 모리스 메를롱띠였나요? 메를롱띠. 하여튼 뭐 그런 정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일종의 고등 사범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우리 생각에는 이제 소르본 대학 예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최고 대학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가장 엘리트들이 이제 그랑제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과 엘리트들은 고등 사범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 사범 출신인 자기는 아니었다 이거죠. 나머지 뭐 사르트르나 이런 일군의 멤버들은 이제 일종의 인류 명문대 출신이고 자기는 학급으로 보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뭐 거기서 같이 시험을 쳤는데 1962년에 야생의 사고라는 책을 내 가지고 그 엘리트 철학 실존주의 철학자를 다 단순히 격파를 시켜버리거든요. 한 방에 다 날려버리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 이제 그런 뭐 이 레비스트로스가 그 뭐라고 할까 뭐 이런 그 지식 세계에서 또 참 그 인류의 코스를 거친 사람하고 물론 레비스트로스도 인류죠.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학벌의 어떤 세계의 비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그 어떤 지성계의 어떤 패권을 차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아주 프랑스가 그 당시 역동적으로 그려지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시기가 또 있었군요. 네네. 어찌 보면 지금이랑도 많이 좀 닮아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뭐 수많은 그 쟁쟁한 커피 브랜드들 사이에서도 1kg 커피가 역동적으로 지금 이겨나가고 있거든요. 네. 1kg 커피라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많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지금 하나하나 물리치고 이제 스타벅스 하나 남았습니다. 스타벅스도 물론 맛으로는 이미 뛰어넘었죠.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매출 뭐 이런 거에서만 이제 뛰어넘으면 되거든요. 네, 지금 1kg 커피 여러분 한 분의 주문이 스타벅스를 이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1kg 커피 앱으로 다운받으셔서 앱으로 주문하셔도 편하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맛과 향이 좋은 뛰어난 커피를 만나실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당백과 늘 함께하는 1kg 커피 오늘도 잊지 마시고 생각날 때 주문하시고 집에 남아있어도 주문하시고 버리면 되니까요. 두고 드셔도 되는데 하여튼 많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1kg 커피 고맙습니다. 네. 뭐 어떻든 뭐 구조주의라는 것들이 이제 뭐 앞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인류학에서의 어떤 구조주의적 시각, 결국 상대주의적 시각이 가장 전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시대
우리 어떤 조직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표준은 아니다. 이것도 시대적 한계,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인류 공통의 최고의 어떤 지금 결정체다. 이런 이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문화를 좀 상대주의적으로 우열을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아 너는 그렇게 보구나, 나는 그렇게 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구조주의적 시각의 첫 번째 하나의 어떤 유념할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조주의는 상대주의가 기본이 좀 깔려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구조주의하고 가장 반대되는 게 역사주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역사주의? 예, 역사주의라고 할 때는 보통 이런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는 뭔가 좀 더 발전을 하고 발달하고 우리는 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네. 더 나아질 수 있다. 그게 이제 역사주의거든요. 근데 구조주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동양과 서양을 비교해가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듯이 고대와 현대를 비교해서 고대보다 현대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각각의 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각각의 가치가. 이지선 씨는 역사주의 쪽이시구나. 왜냐하면 여성들의 인권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제가 느끼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근데 과거랑 비교했을 때 그렇다면 제 기준에서는 네 과거는 조금은 여성의 인권이 낮고 지금은 높으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느끼니까 저는 그렇다면 역사주의가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관점에서는 그렇죠. 이 관점에서는. 여성 인권 측면에서는. 근데 구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여성의 인권이 높다. 요게 지금 현재 시대이지만 그때 당시에 또 다르게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 구조주의 측면에서는. 네네. 구조주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걸 가지고 무리하게 이제 확대 적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하나의 어떤 견해랄까 하나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이야. 경제의 어떤 발달 단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인권이 없어도 경제가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는 좋은 사회야. 우리 다른 건 다 없는데 여성 인권은 발달했으니까 이 좋은 사회. 이렇게 이제 일반화에 오를 저지지 말라는 게 이제 구조주의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해가 되면서 또 설득도 되고.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상대주의적으로 항상 보는데 물론 상대주의 가지는 지금 말씀대로 오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모든 걸 상대하다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다 정당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나쁜 것은 있고 사람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방해하는 건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관점이나 하나의 견해나 하나의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에 다 적용해가지고 이것이 이거다라고 이제 함부로 심판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구조주의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마존에 정말 아주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무슨 부족이 있다고 치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들은 발전 못했다. 혹은 뭐 불행할 것이다. 뭐 등등 이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9.11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9.11 테러가 일어났는데 만약에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민간 비행기를 이용해서 테러를 하느냐. 저놈들은 다 죽여야 돼. 이런 입장을 보통은 예전에 많이 했을 거잖아요. 또 아니면 또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저 지금 미 제국주의에 맞서 가지고 우리가 테러를 해가지고 정말 이 제3세계 인민의 의지를 보여줬다. 정말 장엄하다. 막 박수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구조주의적 관점이라든지 시각은 그 두 개를 다 배제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사람들에게 이 길거리에 가다가 이 책에서 제자가 우치다 타치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부시가 반테러 전략 예전입니다. 네네. 부시가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하고 이라크 전쟁을 벌였을 때 사람들한테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9.11 테러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하는 것도 일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만 또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 국민들의 권리도 참 또 우린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범 답안을 말해야 되잖아요. 이게 모범 답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구조주의적인 시각이 녹아드는 거거든요. 상대주의적 시각이. 근데 이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부터. 이게 된 거는 이제 한 30년, 40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 50년대나 60년대만 해도 무조건 한쪽에 진리가 있다. 선과 악은 나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든가 아니면 오사마 빈 라덴이 좋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딱 선악이 나뉜다고 봤는데 지금 우리는 이쪽도 일리가 있고 저쪽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를 우리는 같이 봐야 됩니다. 권력 투쟁이라든지 분쟁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각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은
항상 그럴 때 유보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태를 파악하는 데는 좋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구조주의적. 제가 굉장히 구조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항상 인터넷에 뭐 뉴스 뜨면 중립기어 놓고 중립기어 무조건 박습니다.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60년대 70년대 열심히 설파했던 것들이 전 세계적인 어떤 뭐 지식의 표준 비슷하게 돼서 그렇죠. 하도 그런 얘기들 다들 이제 많이 하니까 또 똑똑해 보이고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냥 알게 모르게 다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게 상식이 됐다는 게 이제 그게 지배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렇죠. 야, 신기하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발견해낸 거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야. 그래서 우리의 상식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너무 신기한데요? 이 신기한 경험들을 일당백 듣다 보면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사실 바로 그 학문의 목적이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게 진짜 기원이 뭔가, 그게 무슨 작용하는가 이걸 따져보는 게 학문이고 사실 그게 이제 사상의 역할이거든요. 네.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무슨 효과를 낳는가, 이걸 끊임없이 질문해가지고 당연하게 보이는 것을 질문할 때 이제 새로운 게 나타난다는 거죠. 막 갑자기 낯설고 신기한 것을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연하게 보는 것에서 질문을 할 때 새로운 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도 구조주의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주의 하나하나 이 네 분의 거성들 이야기를 한 번씩 이제 들어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구조주의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견해나 주장 이런 것들이 시대나 지역, 집단 이 조건 속에서 딱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자유롭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구조주의적 시각에서는 우리는 그 구조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감옥에. 오히려 갇혀 있다? 예. 그 관계망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월화수목금토일이잖아요. 근데 월화수목금토일에서 월요일을 빼면 이게 성립합니까, 안 성립합니까? 월요일 빼면요? 월요일 빼면 이게 일주일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너무 좋긴 하겠는데. 그렇죠. 월요일 없으면 일주일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사람이라는 게 자, 정영진 정프로가 있는데 정프로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잖아요. 네. 항상 전사가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형제가 있고 이 속에서 딱 처음부터 나온단 말이죠. 처음부터 나왔을 때 평지 돌출한 게 아니라 항상 그 관계 속에서 먼저 나온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도 항상 뭔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항상 이제 배경을 깔고 나온다는 거죠. 시대를 깔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주의에서는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철학자 구조주의 사상가 4명을 말하는데도 이 각각이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반대 전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사를 좀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전사라는 게 이전의 역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구조주의 이 사상이 만개하게 만들어진 기본 배경, 프리퀄이라고 할까, 그 영향을 준 인물들이 이제 있는 거죠. 네네. 구조주의를 알려면 구조주의 이론에 입각해서 그 전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건데, 참 신기하다. 구조주의 자체가 웃기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특수한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고유한 게 아니야. 넌 너 생각만큼 자유롭지 않고 다 어떤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걸 알아라라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겸손해라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게 구조주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전사를 한번. 그 전사에서 여기서 이 책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이제 마르크스죠. 마르크스. 왜 마르크스냐면, 자, 우리 사람들은 옛날부터 철학자들은 플라톤 때부터 고민한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잖아요. 이게 과연 객관성이 있나 없나 이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데 다른 사람도 내가 바라보는 것 같이 똑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걸 보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계속 고민했다 이거죠. 데카르트 같은 경우도 그랬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다 의심스럽잖아요. 이게 다 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진짜 이거 확실한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칸트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빨간색을 보는데 내가 그렇죠. 보는 빨간색이 이지선이 보는 빨간색과 같은 빨간색인가? 이런 걸 이제 의심한다는 거죠. 그렇죠. 과연 그걸 누가 보증을 해주냐 이거죠. 제가 빨간색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사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거는 좀 너무 사변적으로 막 언어의 유의로 흘러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일상생활하고 연결한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예요. 칼 마르크스예요. 이 사람 무슨 말을 했냐면, 자,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계급이다 이거죠. 계급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게 과연 있냐 이거죠. 우리 인간은 본질적인 이성이 있다 이래 보잖아요. 우리 뭐 칸트가 말할 때 인간의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도덕 법칙이 있다, 양심이 있어가지고 네. 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뭐 성선설 인간의 뭐 참 선한 마음이 사단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봐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아니 과연 그런가 이거죠. 사람이 과연 그렇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러면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생각했냐니까 자기가 볼 때는 계급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계급이 중요하다. 어떤 계급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생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부르주아, 부자 계급에 있느냐, 네. 내가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 계급에 있는 따라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항상 사람은 뭔가 우리 인간의 보편의 본질이 있을 거야. 우리 뭐 그게 이성일까 양심일까 이걸 찾아보자 했는데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계급이 결정한다. 계급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 신분이라고 어떤 계급에 태어났느냐. 만약에 인간이 정말 다 똑같은 보편적인 게 들어있단다면 그 사람이 뭐 왕으로 태어났든 거지로 태어났든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어른이든 아이든 뭔가 달라지지 않는 게 있을 거다 이거죠. 근데 과연 달라지지 않는 게 있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죠. 아니 마르크스의 입장입니다. 네. 그것도 그럴 만하네. 그렇죠. 설득이 계속 되네요. 뭔가. 네.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런 인간의 본질 이런 문제는 완전히 우리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편안하게 커피나 마시면서 소파 앉아가지고 막 그냥 고담준론하는 네. 이제 암체어 그 학자들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런 보편성을 밀어내고 결국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인간의 개별성이라고 하죠. 내가 도대체 나의 정체를 알고 싶다. 난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가 알려면 너가 내 본질은 무엇인가 마음은 무엇인가 이걸 찾지 말고 네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너를 알려준다는 거야. 네가 부르주아가 돼가지고 너는 뭐 그냥 일을 하지 않고 뭐 사인이나 그것도 일이겠죠. 뭐 사인이나 하고 신용카드나 걸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럼 그게 바로 너가 부르주아라는 거 너의 어떤 개별성 결정되고 너가 지금 공장에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한다. 그럼 너가 그게 노동자라는 너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너가 하는 어떤 뭐 너가 누구인가 이런 존재 본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하는 일이 너를 결정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했던 이야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해결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독일에서는 인간의 내면 본질을 많이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념 철학이라고 불렀는데. 네. 근데 해겔 같은 사람이 이렇게 봤어요. 사람에게는 이 관념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외화시켜낸다고 하거든요. 이걸 밖으로 드러내는 것들. 노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물건을 소유하잖아요. 그것이 나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해갖고 예를 들어 농부가 노동을 해서 쌀을 많이 가을에 수확을 했다. 아니면 공장을 뭐 물건을 만들라고 내가 물건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너가 확장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네. 이해한 걸 말씀드리면 우리 정박님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본질은. 근데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지식을 알려주고 그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정박님이 굉장히 지적이고 뭐 이런 걸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박님의 그 하나의 그죠? 네. 그게 이제 본질을 그 나의 어떤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되겠죠. 누군가가 인정을 해줄 때 나는 규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아무리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말씀대로 내가 사회적 관계 속에 뛰어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선 씨가 이 사람은 뭐다라고 규정해 내가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네. 그게 없으면 나는 내 혼자 아무리 내가 지적이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죠. 우리 정영진님은 판단을 다람둥이 주식을 알려주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게 이제 결국은 또 타인의 승인을 그렇게 받는 거에 이제 내가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네네. 이해 잘하시네. 네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조주의랑 연결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내가 무엇이라는 본질이 있는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본질이 않다는 거죠.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주의 핵심 아까 월화수목금토를 말했지만 월요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화수목금토일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관계가 없어져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구조주의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가 했던 말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결국 인간은
그 하고 있는 일에 의해서. 근데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결국 사회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 하고 있는 일을 뭘로 하느냐? 관계로 하잖아요. 내가 노동자가 되어서 일을 하느냐? 내가 자본가가 되어서 일을 하느냐? 사회관계 속에서가 너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주의입니다. 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에 뭐 기자들도 그렇고 무슨 시사평론가 이런 분들 보면 뭐에 대해 이제 어떤 논란이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항상 입버릇처럼 맨날 하는 얘기가 아 이거는 뭐 근본적인 해결책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구조적인 문제다. 네. 이 얘기를 엄청 해요. 네. 나는 뭐 처음 한두 번은 좀 신선하다가도 네. 이제는 너무 뭐 모든 문제가 다 구조. 네. 그래서 혹시 이런 구조주의 철학이 이 사회에 만연하게 된 그 시점에 이 학교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또다시 나와서 아우 정확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아유 그러니까 맞죠. 그 사상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네. 지금 나와서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아 예리하시네. 아 그래요? 맨 구조적인 문제래. 네네. 아니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고 뭐 그런 사건도 네. 있겠지만 죄다 다 구조주의라고 하니까 좀 약간 너무 이제 식상해요. 아주 지금 네. 사상의 변천을 아주 잘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80년대는 마르크스 막시즘을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대학생이나 지식인 사회가 맨날 거기 쓰는 말 했어요. 뭐 계급, 존재, 의식, 뭐 물질의 선차성, 유물론, 뭐 관념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구조 말하듯이. 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시즘이 90년대 들어와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왜 말을 안 하느냐? 네. 그게 막시즘을 근본적으로 비판한 사상이 나왔고 이 막시즘은 엉터리라는 것을 입증해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지금 식상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올드 패션이구나. 네. 사람들이 아유 이제 좀 식상하네 하는 순간 그 사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상을 비판하고 그 사상이 엉터리라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막심도 그랬고 구조주의도 사실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히트를 치다가 지금은 그 90년대부터는 후기 구조주의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기 구조주의 왔으니까 전에 구조주의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때 쓰던 용어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차가 나면 모든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구조주의에 따르면 하나의 유행인 거죠. 유행. 그럼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하는 말들 있죠. 여기서 이제 우치다 사치로 쓰는 게 최근에 페미니즘 비판 터적을 냈는데 페미니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막 이제 지금은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 페미니즘 관련된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안 쓰면 이 지적인 수준의 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어느 순간에 너무 식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은 사람들이 사라지거든요. 네네. 사상의 모든 계정은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예리하시네. 이게 한 번씩 걸려 이렇게 이거 저거 던지다 보면 걸린다고. 자, 그래서 막스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여기서 재밌는 비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인간은 그 자기가 만들어진 것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고 보냐면 비유를 이렇게 해요. 우리가 투명 인간의 형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죠. 투명 인간의 형체를 알려면 옛날에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뭐 밀가루 뿌린다든지 네. 뭐 소화기로 아니 물 뿌리고 뭐 이런 게 그렇죠. 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재밌는 비유가 그가 통과해서 깨진 유리창의 상태를 보면 이제 투명 인간의 그 형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키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인간은 자기가 제작한 물건이라든지 자기가 뭔가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게 결국은 인간은 처음부터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결국은 나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들어내는 활동이 결국 노동이다. 노동이다. 네. 노동이다. 노동이죠. 근데 노동을 하는데 인간은 동물도 노동 비슷한 게 하잖아요. 네. 근데 왜 동물하고 다르냐면 인간은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자기의식이 뭐냐면 동물은 그냥 본능대로 행동한다잖아요. 근데 인간은 항상 내가 나를 유체이탈해가 위에서 나를 바라보듯이 밖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관찰한다. 나를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습니까? 나를 관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저 높이 롯데 저 120층인가요? 뭐 올라가면 그 우리가 지상한 지금 우리 키 175cm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저 지상한 200m 인데 올라가면 정말 많은 정보가 한눈에 더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밖에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일수록 자기에 관한 정보나 주변에 관한 정보가 늘어나겠죠.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게 이런 자기의식을 가지고 거리를 두고 나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참 인간은 결국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큰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마르크스의 이 이제 책에서 나왔던 거죠. 네네네. 자, 그래서 결국은 동기라든지 우리의 어떤 뭐 나는 착하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무엇을 했느냐 행위가 결정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칸트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막스의 주장이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거죠. 옛날에는 뭔가 인간의 마음에 뭔가 고정된 이성이 있고 나를 결정하는 자아가 있어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표현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막 서로 얽혀 있다 이거죠. 관계 속에서 인간이 있어가지고 그 관계에 얽혀가지고 뭐 일하다 보면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변화를 마르크스가 만들어냈다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뭔가 고정되고 고립되고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서로 막 뒤엉켜가지고 뭘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떤 본성이 있고 그걸 잘 훈련시키고 잘 이렇게 뭐 연마질을 해서 좋은 그렇죠. 품성으로 가는 거 뭐 이런 게 아니고 네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렇죠. 아니면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무슨 물건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너는 그냥 결정되는 거다. 그렇죠. 아주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를 한 거죠. 혁명을 했다. 그렇죠. 왜 웃는 거야? 나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내 일이 이건데 왜? 이 관계 속에서 그렇죠. 보니까 좀 약간 어색하긴 하네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예전에는 이제 수목, 이제 나무가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교목으로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이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위계가 정해지는데 이것을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리좀이라고 하는데 리좀 그 땅속 줄기 이런 것들 우리 잘 먹는 거 뭐죠? 그 둥글레차 둥글레가 땅속 줄기인데 그 줄기에 있는 잎들이 이제 그 지상 표면으로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막 뒤엉키는 거예요. 뿌리가. 정확하게 뭐 뿌리, 줄기, 잎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막 땅속 줄기로 있는 걸 리좀이라고 하는데. 고구마 줄기 맛있어요. 고구마 줄기는 밖으로 나. 밖으로 나와 있어? 몰라요. 이 땅속 줄기는 이제 흔히 둥글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둥글레. 고구마 줄기 맛있어. 땅 위로 이제 줄기를 내보내는 거죠. 줄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왜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유명한 철학자. 들레즈죠. 들레즈가 리즘이라는 말을 썼죠. 인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수직적으로 뭔가 쫙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막 관계 속으로 이게 뒤엉켜 있다 이거죠. 네. 지금 뭐 얘기하는데 계속 이제 리좀 나오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마르크스를 설명을 좀 하려고. 마르크스. 네. 이렇게 이제 요걸 들어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게 표현만 달리할 뿐이지 사실 기본 아이디어는 비슷하거든요. 네네. 자, 이 마르크스가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누구냐면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 프로이드는 또 왜 그러냐면 결국 아까와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구조주의가. 자, 프로이드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프로이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인공을 생각하죠. 내가 딱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고 이성을 가지고 딱 합리적으로 맞춰본다 생각하는데 프로이드가 연구한 게 뭡니까? 인간은 무의식이 결정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결국 뭐야? 내 마음의 주체가 나는 의식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도 잘 모르는 무의식이 내 마음을 내 행위와 내 판단과 내 기호와 나의 어떤 일상생활 전반에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알고 보니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제 구조주의적 사고방식들. 너가 너 삶의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알려준 거죠.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면 내가 하는 일을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누구인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근데 그 생각조차도 네 게 아니야라고 알려준 거죠. 그건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라고 이제 알려줬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마르크스가 인간이 자유롭게 탁 존재를 뭐 누구인지 뭐 생각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계급이라든지 관계 속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인간은 정말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네가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네가 생각하는 거다.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구조주의의 생각은 이런 거거든요. 지금 마르크스나 프로이드처럼 우리가 나는 나를 잘 알아라든지 나는 우리 한국은 이런 거야. 한국의 정체성은 이런 거야. 인간의 정체성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바보구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난 세상을 잘 알고 있어. 나는 너가 뭔지 알고 있어. 나는 나를 알고 있어. 나는 정치를 잘 알아. 나는 경제를 잘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쟤 좀 바보구나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게 바로 구조주의의 생각들이죠. 네.
자, 그래서 막스, 그다음 프로이드로 넘어왔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니체죠. 니체죠. 니체가 더 앞에 아니에요? 니체는 이제 앞으로 볼 수는 있는데 네, 시대적으로는 이제 프로이드가 조금 더 뒤에 이제 죽었죠. 니체는 1900년에 죽었죠. 아, 그래요? 딱 이제 19세기 마지막, 우리 1900년 마지막인데 딱 19세기 마지막. 니체는 왜 이렇게 좀 올드해 보이지 이름이? 약간 좀 옛날 사람 같지 않아? 니체는 한 17, 18세기쯤. 아니 나만 그런가? 아니 막 되게 옛날 더 중세 막 그렇죠. 약간 이름이 막 그런 느낌 같이 느껴지긴 하네요. 니체는 이제 사실은 니체는 우리가 계몽주의 철학이 그러잖아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신은 꺼져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신은 사라져. 신은 죽었다. 그런 뭐 인간이 죽였다 이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혁명을 했잖아요. 왕의 목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 왕들이 예전에 왕권 시설 신이 나에게 왕을 준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인간이 탁 날려버리고 인간의 사회 계약서를 들고 나왔어요. 사회는 신이 주고 자연이 우리한테 준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이 우리 의지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 동의를 해가지고 국가를 만들어냈고 사회를 만들어냈어. 이게 혁명적인 거죠. 자, 바로 그 시대에서 이제 사람은 우리가 이제 못할 일이 없다. 이 세상은 다 우리 이해할 수 있고 과학으로 모든 걸 잘할 수 있다. 산업혁명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 최고다. 이럴 시대에 그게 한창 가장 붐을 이룬 시대에 니체는 공격을 하는 거야. 인간은 바보야. 인간은 한마디로 혐오스러운 존재야라고 이제 공격한 게 니체예요. 가장 인간적인 했지만 정말 반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인간적일 수 있는데 니체는 왜 그렇게 했냐면 결국 똑같은 이야기인데 인간의 생각들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들은 대부분 외적 규범의 노예에 불과하다. 노예다 전부 다. 누군가 선악이다. 이게 도덕이다.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도덕에 얽매여가지고 바보짓하고 있는 게 인간이다. 라고 이제 니체가 비판을 하고요. 또 니체는 그 당시 이제 독일 프로이센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거든요. 항상 막 수십 개의 영방으로 쪼개져 있다가 이제 프로이센이 주도 통일이 되고 1870년 보불 전쟁으로 그 유럽의 왕자인 프랑스를 이겨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가가지고 독일 황제가 딱 대관식을 올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중국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저 북경 베이징 자금성에 가서 예를 조선시대 왕이 딱 거기 가서 대관식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때 독일 민족 사람들이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만큼 치솟은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독일의 이제 부르주아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세계 표준이야. 인류 보편의 기준이야라고 이제 막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이제 니체가 공격하는 거죠. 그것은 정말 편견이나 억측이나 속단이다. 이런 바보들이 있나. 이것은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시기에만 통용되는 가치관인데 그걸 어떻게 너희들은 지금 전 세계 모든 시대에 적용해가지고 이걸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요만 방지한 것들. 그렇죠. 그 왜 너희를 뒤돌아볼 줄 몰라. 나 자신을 반성적으로 보지 못하냐. 내가 지금 누리는 것에 취해가지고 우리는 세계 최고 그렇게 보느냐 하면서 이제 왜 이런 바보들이 이렇게 많이 19세기에 나타났나라고 이제 니체는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니체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거죠. 가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이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이거는 어떤 뭐 역사적으로 변화된다 해도 이것은 절대 불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착하고 나쁘다는 거는 이거는 아무리 뭐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착한 건 착한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잖아요. 니체가 바로 이 도덕의 계보라는 책을 쓰면서 그것부터 파고 들어간 거야. 정말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본질은 과연 존재할까? 도덕은 진짜 이게 정말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지금 나쁜 것도 옛날에 나쁜 거였나? 그렇죠. 그거를 한번 파고 들어간 거죠. 그렇지 않았겠죠, 결론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을 한 거죠. 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고 했냐면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결국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재산과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자유를 누리려면 내 자유의 극한 지점은 뭐겠습니까? 내 자유가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은 뭐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 최대한 지점. 왕? 아니 그러니까 왕의 특징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마음대로 그렇죠. 할 수 마음대로 있어. 하는 게 최대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생사를 결정하는.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거죠. 내 자유의 최대 지점은 남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내 자유의 최고 극점이잖아요. 그래요? 내 자유 의사대로 한다는 거죠. 나한테 놀라는 거죠? 아니요. 아니 미안합니다. 이제 요때가 이제 철학자들 사회계약론 사상가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런데 남도 그럼 그럴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죽이지 말자. 서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갖고 있는 내 권리를 조금씩 떼자. 떼가지고 사회 국가를 만들자. 그게 리바이어든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만들어갖고 국가의 타격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서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그래도 시민이다 이거죠. 내 권리를 내 이익을 최대한으로 지키기 위해서 내 거를 좀 떼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익이 최대된다. 그걸 이제 아는 시민들이란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니체는 뭘 봤냐면 그건 시민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 니체는 아직 대중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대중을 봤단 말이에요. 대중. 그러니까 19세기에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고 도시의 인구가 엄청나게 모였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중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중. 무더기. 그렇죠. 덩어리. 매스. 근데 그렇죠. 매스. 무더기, 덩어리, 질량. 네, 감탄해 편하게. 이 대중은 뭐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 대중이 만들기 먼저 하나만 더 하면 그러니까 이 선악이라는 규범 자체도 처음부터 본질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그죠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기주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딱 무슨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절대적 가치가 본질이 있는 없는 거죠. 거죠. 그렇지만 어떻든 시민만 해도 그래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악이라는 걸 만들어냈다. 발명해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대중은 뭐냐면 지금 말씀대로 자 이 도시에 막 사람들이 이제 무리가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 대중의 특징은 뭐냐면 딱 원칙이 하나다 이거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게 유일한 원칙인 거죠. 남하고 무조건 똑같다는 거. 그래서 오로지 뭐 비판이나 해이나 없고 무조건 전원이 우르르 같은 방향으로 몰려가는 게 바로 대중이에요. 좋다면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행이 나온 거잖아요. 유행 뭐가 유행입니다. 다 따라하잖아요. 그게 대중이죠. 이게 왜 유행이 되고 이게 뭐 내한테 맞고 이런 건 몰라요. 남들이 좋다면 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니체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짐승의 물이라고. 굉장히 갑자기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소떼들 막 저 물 향해서 뭐 왜 뛰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 한 마리 뛰면 그냥 우르르 다 뛰는 것처럼. 아이고 짐승의 물이야. 그래서 이 대중의 특징은 뭐냐? 누군가가 특별하거나 탁월해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모두 똑같은 같이 가는 게 이상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뛰어나고 이러면 무조건 뒤집어가지고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넣으면 없어. 다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랑 매우 그렇습니다. 다 있네요. 그래서 끊임없이 까발리고 폭로하면서 다 균질을 한다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게 바로 미디어인데 매스 미디어죠. 바로 대중 매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지금은 그 매스 미디어가 더 발전해서 유튜브가 나오면서 우리도 뭐 하고 있습니다만 다 까발린단 말이죠. 조금이라도 누가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일 한 것 같아. 이거 틀면 뭐가 나와. 어디 잘하는 데 있잖아요. 뭐 무슨 연예인이든 뭐든 다 까발리겠다. 우리는 조금만 이름 나면 다 까발리겠다. 그런 것들이 이런 심리인 거예요. 대중의 심리에 정확히 영합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아니 저런 사람들은 왜 누가 보느냐. 다 대중들이 보는 거예요. 욕하면서 다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TV라든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TV의 막장극이나 유튜브에 아니 저런 저질 폭로를 하냐는데 그렇게 저 막장극이라고 욕하고 저질 폭로극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막장 드라마고 저질 폭로 그 컨텐츠입니다. 사실 그 욕하는 대중들 욕하면서 보니까 나는 대중이 싫어라고 말하는 대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데. 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나마 공리주의, 실용주의에서는 시민사회 도덕이 그래도 내가 큰 이익을 위해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 것 좀 떼도 괜찮아. 예를 들어 뭐 미국에 빌 게이츠 아버지가 상속세 내야 돼. 부자들이. 그래야지 이 돈이 더 잘 지켜진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뭘 제한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걸 주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중은 뭐냐면 그런 조리 있는 뭐 생각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오로지 갖게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주체적인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동일한 행동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니체는 이것이 거꾸로 된 도덕이다. 도덕이 거꾸로 됐다. 도착적 도덕이 탄생했다고 하거든요. 그전에 그래도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좀 선악 규범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익하고 상관도 없는데 오로지 갖게만 하기 위해서 내 이익에 손상이 와도 그냥 하는 거죠.
뭐 비트코인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같이 가면 근데 그 전제는 이런 거죠. 같이 가면 반드시 손해는 안 볼 거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게 계속해서 어떤 대중 매체도 있고 그런 뭔가 그 금융이라든지 이런 그 폰지 패러다임, 폰지 사기도 그런 대중의 심리를 계속해서 그 공략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러니까 이 오로지 기준이 내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라 오로지 다른 사람하고 내가 같은가 안 같은가만 기준이 되니까 이것은 이제 도착이 된 거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것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내 편 의견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의 의견이 아무리 좋고 합리적이도 아 우리 편 아니니까 나는 너하고 달라. 우리는 달라.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힘든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대중사회일수록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어진다는 게 오히려 같은 편끼리만 딱 뭉친다. 이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오로지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선이 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면 악이 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도덕이니까 니체는 그래서 그런 대중을 노예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노예라고 부르니까 노예에 반대되는 게 귀족이잖아요. 네. 그 귀족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나의 행복과 쾌락을 찾지 않아요. 오로지 나 자신에게 찾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되는 이런 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네네네. 나의 생각과 나의 개성과 나의 충동과 나의 본능에 따라서 나는 나의 모험을 하고 나의 삶을 꾸려가겠다.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게 이제 귀족이고. 니체가 봤을 때 나는 노예 1. 아, 1이에요? 노예 2. 아니지. 왜요? 나는 귀족이죠. 나는 귀족이지. 대중과 같게 가지 않잖아요, 나는. 네네. 그러니까 외적인 자극을 이제 필요로 하면 누구나 다 노예가 되고요. 그러니까 대중의 비판이든 예, 대중의 지지든 비난과 지지를 뭐 지지한다 해서 비난한다 해서 다 그게 다 같이 이제 대중의 휩쓸리면 결국은 이제 그렇죠. 그게 된다는 거겠죠. 나의 행복의 원인이 혹은 내 행동 결정의 어떤 뭐 원인 같은 거나 이유가 남들 혹은 대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야. 네. 근데 사실 그 말씀은 이게 우리가 좋은데 네. 과연 귀족이 무엇이고 귀족에서 더 나가면 이제 초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네. 슈퍼맨이 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슈퍼맨이나 초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는 니체가 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뭔지는 제시 못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걸로 문제를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봐, 인간이 얼마나 비열하고 더럽고 혐오스럽고 이거에 반대되는 게 이제 귀족이고 초인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사상에 위험한 함정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는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일본의 그 만화가 데즈카 오사무죠. 그 우주소년 아톰. 네. 아톰. 네. 아톰. 그리고 저 밀림의 왕자 레오 있죠. 네. 그 이제 그린 사람이 데즈카 오사무인데 그 데즈카 오사무가 이 니체식으로 다 문제를 잘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뭘 보여주냐면 우주소년 아톰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한 아톰이잖아요. 로봇을 보여줘가지고 로봇하고 인간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맞죠? 인간이 무엇인가 로봇을 보면서 아 로봇 이게 인간 이거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또 문명이 무엇인가 할 때 바로 밀림의 왕 레오 밀림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문명이 요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데즈카 오사무도 그런 방식을 채용한 거죠. 그렇게 그걸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니체가 가진 함정이 초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건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노예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노예가 있어야지만 난 초인이 되겠죠. 전 항상 저런 놈들 난 저런 놈이 되지 않아야지 하면서 해야지 초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초인이 될 추진력을 확보하려면 노예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게 사회 사상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결국은 독일이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뛰어난 초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노예가 필요하죠. 유태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태민족은 혐오스럽고 저질이고 열등하고 저런 놈들을 우리 되면 안 될 거잖아. 그래야지 우리는 고귀한 아리안족, 우리는 고귀한 게르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태인이라는 것들을 저렇게 필요한 거죠. 노예처럼 항상 불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상은 좀 무섭네요. 그렇죠. 무섭네. 그러니까 이 니체의 사상이 뭐 히틀러가 악용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함정이 깔리는 거예요. 약점이. 철학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새로운 생각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그게 아주 위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프로는 항상 그걸 경계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상해지려면 아주 혐오스러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왜 극우와 극자가 서로를 필요로 하냐면 내게 말이 맞기 위해서 내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애가 있어야 내 말이 이게 세력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남한과 북한은 항상 적대적 의존 관계라고 하죠. 적대적 공생 관계란 말이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움하는 것 같아도 여당이 있어야 야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야 여당이기 때문에 서로 절대
정말 이건 환상의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은 하는 것 같아도. 100분 토론 봐도 항상 자기 주장을 이렇게 관철시키기 위해 혹은 뭐 설득력 있게 보이기 위해서 상대나 혹은 내 반대되는 거에 아주 그 최악의 케이스들만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런 뭐 범죄 행위 뭐 이런 거 맨날 해갖고 이런 범죄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게 아주 옳지 않아. 그러니까 친구랑 말싸움을 하다가 나를 아주 깔아뭉개려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니체 같은 거기서 니체로 갑니까 바로? 니체의 사상 같은 이렇게 아주 똑똑해 보이겠다 그죠? 그 사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음모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우리가 상대를 낙인 찍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너는 말갱이다, 너는 토착애구다, 너는 뭐 요즘은 미제국주의 앞잡이다, 너는 중국 공산의 앞잡이다, 노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거를 뇌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야, 이렇게 들으니까 철학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50분 만에 재미가 느껴져요? 아니, 한 35분쯤부터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니체 이야기를 하다 이랬습니다만 결국 그러니까 니체가 말했던 것은 사람은 독자로 존재하고 내가 옳다,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편견과 한계에 가진 것들 이걸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대중의 무리 속으로 끊임없이 떨어진다. 이것들을 이제 경계를 딱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막스, 프로이드, 니체로 이어지는 그 뒤가 아마 구조주의자들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느낌 딱 옵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 뭐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전에 뭐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BTS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아주 옛날에 고려 그때는 이제 고려인상 아니었겠습니까? 고려인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쭉쭉 내려져온 소백지향 홍삼. 소백지향 홍삼이라고 있다고. 이게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고려 시대 때부터 우리 이 인삼의 역사 쭉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6년근 홍삼 이렇게 딱 쪄갖고 그 정말 진액을 뽑아내서 그 소백지향 홍삼의 그 홍삼 스틱, 요거 하나 마시면 그냥 홍삼 한 뿌리를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홍삼액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소백지향 홍삼과 함께 고려 시대부터 내려온 이 홍삼의 힘 한번 느껴보셔야죠. 자, 소백지향 홍삼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편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백지향 홍삼 먹고 다 같이 초인이 한번 돼보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노예로 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조주의, 뭐 푸코, 롤랑 바르트, 레비 스트로스, 라캉 쭉 이제 이야기에 앞선 이야기를 이제 딱 배경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2부에서 뭘요? 이제 시작인데. 하루 이틀이요? 우리 한국 이렇게 된 게 하루 이틀이냐고. 이렇게 사전 얘기만 1시간씩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이런 걸 잘 알면 뒤에 얘기들은 짧게 설명해도 바로바로 이해되거든요. 근데 뒤에 철학자들 뭐 푸코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다시 또 처음 얘기해줘야 되고 다시 또 처음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 작업을 끝내는 겁니다. 공사도 기초 공사하는데 3개월 걸려요. 전체 공사 6개월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기초 공사 지금 딱 마무리했고요. 이제는 벽돌 쌓고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이 사람들의 구조주의 여러분 누구보다 쉽게 누구보다 기억하기 편하게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 현대 철학의 강자 구조주의 저희가 완전히 한번 박살내 보겠습니다. 2부로 돌아옵니다.